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놀라운 우리나라 대한민국, 그 대단한 이야기들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가슴 깊은 곳에 결코 잊을 수 없는 상처로, 그리고 동시에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기억으로 남아있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IMF 사태, 그리고 그 누구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 짧은 시간 안에 우리 대한민국이 이 거대한 위기를 극복해낸 세계가 깜짝 놀란 위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1997년 11월에 그 차가웠던 날들을 기억하십니까? 그 시절 우리나라는 마치 거대한 절벽 끝에 매달려 있는 것 같았습니다. 부도, 도산, 실직, 노숙자, 가족 해체, 자살. 차마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단어들이 매일 아침 신문 일면을 도배하고 저녁 텔레비전 뉴스를 가득 채우던 그 시절. 우리 청취자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이 직접 그 시절을 온몸으로 견뎌내셨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평생을 바쳐온 일터를 하루아침에 잃으셨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자녀의 결혼식을 미루고 학자금을 걱정하시며 밤잠을 설치셨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시집간 딸이 친정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가슴 아프게 지켜보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절망의 끝에서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나라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더 빠르게, 더 단단하게 다시 일어섰습니다. 단 3년 8개월. 다른 나라들이 10년, 20년이 걸려도 못 해내던 일을 우리는 단 3년 8개월 만에 해냈습니다. 세계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경제 전문가들이 두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저력은 정말 무서울 정도다. 한국 국민은 정말 위대하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살아낸, 그리고 우리 손으로 일으켜낸 그 위대한 극복의 역사, 그 안에서 빛났던 우리 국민의 단단한 마음과 뜨거운 정성, 그리고 그 힘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다시 일어서서 마침내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우뚝 서게 되었는지, 그 감동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이야기 정말 듣고 싶지 않으셨습니까? 세계를 이끌어가는 우리 대한민국, 그 위대한 발자취를 응원해 주시는 마음으로 화면 아래에 있는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꼭 한번 눌러 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따뜻한 손길 하나하나가 더 좋은 이야기, 더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 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응원이 정말 크나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그 시절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1996년만 해도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잘 나가는 나라였습니다. 그해 12월, 우리 대한민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 흔히들 OECD라고 부르는 단체에 정식으로 가입했습니다. OECD라는 곳을 쉽게 말씀드리면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들이 모인 클럽입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일본 같은 나라들이 모여 있는 한마디로 선진국 클럽인 것이지요. 우리나라가 거기에 정식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마치 시골에서 올라온 청년이 마침내 도시의 명문학교에 합격한 것과 같은 그런 큰 일이었습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보릿고개를 걱정하던 우리나라가 불과 20여 년 만에 선진국 클럽의 일원이 되었으니 얼마나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 시절 신문에는 이제 우리도 선진국이라는 제목이 큼지막하게 실렸고 거리에는 활기가 넘쳐 흘렀습니다.
자가용을 가진 집이 늘어나고 외국 여행을 다녀오는 분들이 부쩍 많아지던 시절이었습니다. 압축 성장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는 정말 빠르고 힘차게 달려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가입의 기쁨이 차에 1년도 가지 않아서 우리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1997년 11월 21일, 정부가 국제통화기금, 즉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기로 했다는 발표가 나온 것입니다. IMF라는 곳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IMF는 세계 여러 나라의 돈 문제를 도와주는 국제기구입니다. 어느 나라가 갑자기 외국 돈, 즉 달러가 부족해서 큰일이 났을 때 일단 급한 불을 꺼주는 곳이죠. 그 대신 아주 까다로운 조건을 내겁니다. 마치 동네 큰손이 급한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면서 대신 우리 집 일까지 시키는 그런 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정부 발표는 우리나라가 외국에 진 빚을 갚을 돈이 없으니 국제기구에 손을 벌리겠다. 그런 발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 저녁 텔레비전 앞에 앉으셨던 그 마음, 지금도 잊지 못하실 겁니다. 어제까지 선진국이라며 어깨를 으쓱하던 나라가 하루아침에 국제사회의 빚쟁이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날 저녁밥을 넘기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텔레비전 앞에서 한참을 멍하게 앉아 계셨다고 합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환율이 무섭게 치솟고 있었습니다. 환율이라는 것은 우리 돈을 외국 돈으로 바꿀 때의 비율입니다. 1997년 초만 해도 미국 돈 1달러에 우리 돈 840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해 12월에 가서는 1달러에 거의 2,000원에 가깝게 치솟아 버렸습니다. 거의 3배 가까이 뛰어버린 것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어제까지 10,000원 가지고 살 수 있던 외국 물건이 갑자기 3만 원이 있어야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외국에서 기름도 사와야 하고 밀가루도 사와야 하고 자동차 부품도 사와야 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죽을 맛이었습니다. 빵값이 오르고 라면값이 오르고 기름값이 올랐습니다. 평생 검소하게 사신 어르신들조차 장 보러 가시기가 무서웠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증권시장은 또 어땠습니까? 코스피라고 불리는 종합주가지수는 1000을 넘던 지수가 300선 아래로 내려앉았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자녀들 결혼시키려고 주식에 넣어 두셨던 어르신들은 그 돈이 3분의 1도 안 되게 줄어드는 것을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한 어르신은 매일 아침 신문을 펼쳐보다가 결국 시력이 나빠지셨다고 합니다. 신문에 적힌 작은 숫자 하나에 우리 가족의 운명이 걸려있던 그런 시절이었던 것입니다. 회사들은 또 어땠습니까? 그 시절 우리나라를 대표하던 큰 기업들이 줄줄이 무너졌습니다. 한보, 산미, 진로, 대농, 기아, 혜태, 쌍방울, 뉴코아, 거평, 한라, 동아건설, 그리고 그 거대했던 대우그룹까지. 한때 우리나라에서 둘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큰 회사들이 마치 도미노가 쓰러지듯 차례차례 무너져 갔습니다. 특히 대우그룹의 김우중 회장께서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고 하셨던 그 호기로운 외침이 아직도 귀에 생생한데 그 거대한 그룹이 힘없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대우자동차 공장에서 20년, 30년 일하시던 분들, 대우전자에서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만드시던 분들, 대우조선에서 거대한 배를 만드시던 분들, 그 수많은 분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으셨습니다.
기아 자동차도 기억하시지요? 봉고차며 프라이드며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씩은 타봤을 그 자동차를 만들던 회사가 무너지자 광주에서, 화성에서, 광명에서 일하시던 노동자분들이 길거리에 나앉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매일 아침 신문을 펼치는 일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또 어느 회사가 망했다. 또 몇천 명이 길거리에 나앉았다. 또 어느 가장이 한강에 몸을 던지셨다. 또 어느 어르신이 자녀에게 짐이 될까봐 스스로 세상을 등지셨다. 하루도 빠짐없이 그런 가슴 아픈 소식들이 신문을 채웠습니다. 실업률은 또 어땠습니까? 1997년 11월에는 100명 가운데 두세 명만 일자리가 없는 정도였습니다. 2.6% 정도였지요. 그런데 1998년 7월에는 그 숫자가 8.2%까지 치솟았습니다. 100명 가운데 거의 8명이 일자리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숫자가 무려 150만 명이 넘었습니다. 150만 명이라는 숫자가 잘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부산광역시 전체 인구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숫자입니다. 부산이라는 도시 절반이 한꺼번에 일자리를 잃은 셈입니다. 그만큼 어마어마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서울역에는 노숙자들이 부쩍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까지 양복을 입고 출근하던 가장이 오늘은 가족에게 참아 회사가 망했다는 그 사실을 말하지 못해서 매일 아침 양복을 입고 집을 나와서는 공원이나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저녁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가슴 아픈 일들도 흔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더는 버티지 못하고 가족과 헤어지거나 더 가슴 아픈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자살률이 1997년에 비해 1998년에 42%나 늘어났습니다. 한 해 사이에 그렇게 많은 분들이 스스로 세상을 등지셨다는 것은 그 시절이 얼마나 가혹했는지를 말없이 보여주는 슬픈 숫자입니다. 한강 다리 위에서, 산속에서, 차고에서 그 수많은 가장들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가셨습니다. 가족이 헤어지는 일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 시절 신문에는 IMF 이혼이라는 새로운 말이 등장할 정도였습니다. 빚 때문에, 가난 때문에 더는 함께 살 수 없어서 헤어지는 부부들. 부모님 댁에 어린 자녀를 맡기고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떠나는 젊은 부모들. 시골의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는 갑자기 어린 손주들이 늘어났습니다. 초등학교에서는 점심을 굶고 온 아이들이 부쩍 늘어났습니다. 한 선생님께서는 그때 매일 아침 도시락을 2개씩 싸오셨다고 합니다. 하나는 자기 점심으로, 다른 하나는 점심을 못 싸오는 아이에게 몰래 주려고 말입니다. 그런 가슴 따뜻한 분들이 그 어두운 시절을 그래도 견딜 만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왜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우리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해서 이런 시련을 겪어야 했을까요? 가장 큰 원인은 외화, 즉 달러가 부족해진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별로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외국에서 많은 것을 사와야만 살 수 있습니다. 기름도 사오고 철광석도 사오고 밀도 사와야 합니다. 그런데 외국 물건을 살 때는 우리나라 돈인 원이 아니라 미국 돈인 달러로 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항상 일정한 양의 달러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외국에서 물건을 사올 수 있고 외국에 진 빚도 갚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시절 우리나라 큰 회사들은 외국 은행에서 달러를 너무 많이 빌려다가 사업을 키웠습니다. 그 당시는 빚을 내서라도
사업을 키우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던 시절이었거든요. 빚을 내서 공장을 짓고, 빚을 내서 외국의 회사를 만들고, 그렇게 자꾸자꾸 덩치를 키웠습니다. 우리 큰 회사들의 빚이 자기 자본의 5배, 6배, 심지어는 10배가 넘는 곳도 많았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자기 돈은 1,000만 원밖에 없는 사람이 빚을 1억 원이나 내서 사업을 한 것입니다. 잘 될 때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한번 삐끗하면 그대로 무너지고 마는 것이지요. 그런 위태위태한 살림살이를 우리 큰 회사들이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1997년 7월 동남아시아의 태국이라는 나라에서 외환 위기가 터졌습니다. 태국이 갑자기 빚을 못 갚게 되니까 그 옆에 있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같은 나라들도 줄줄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외국 은행들이 깜짝 놀라서 아시아 전체에서 돈을 한꺼번에 빼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치 동네 은행이 위험하다는 소문이 돌면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와서 예금을 빼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뱅크런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이 나라 단위로 일어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외국 은행들이 한꺼번에 우리나라에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기 시작하니까 우리나라 은행과 회사들은 한꺼번에 그 어마어마한 돈을 갚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정부가 가지고 있던 외환 보유고가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고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결국 IMF에 손을 벌리게 된 것입니다. 그때 정부가 가지고 있던 달러가 40억 달러도 채 안 됐다고 합니다. 그것도 사실은 빌려준 데가 따로 있어서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은 그보다 훨씬 적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거의 빈털터리였던 것이지요. 일주일치 수입 대금도 못 낼 형편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 위기가 우리만의 잘못은 아니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시작된 위기가 우리에게까지 번진 것이니까요. 외국 자본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는데 그걸 어떻게 막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그동안 너무 빚에 의존해서 사업을 키워왔다는 점, 그리고 외환 관리를 너무 안일하게 했다는 점은 분명히 우리가 깊이 반성해야 할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뼈아픈 시간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는 것만으로도 그 시절 가슴이 무거워지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진짜 자랑스러운 우리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힘든 시절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그 감동적인 뒷이야기를 잠시 후에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한 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이야기, 더 많은 분들이 들으실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 어르신들 손으로 읽어낸 이 위대한 역사를 더 많은 자녀와 손주 세대에게 전해주는 것이 바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응원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 거대한 위기를 극복해냈는지 그 위대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1997년 12월 3일 이 날을 기억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바로 우리 정부가 IMF와 정식으로 협상을 맺고 584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빌리기로 결정한 날입니다. 584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997년 당시 환율로 따져도 100조 원이 훌쩍 넘는 돈입니다. 그때까지 인류 역사상 한 나라가 빌린 가장 큰 돈이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처한 상황이 절박했다는 뜻이기도 했지요. 그런데 그 돈을 빌리는 조건이 정말 가혹했습니다. IMF는 그저 돈만 빌려주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대신 그 나라의 경제 정책을 자기들이 시키는 대로 바꾸라고 요구했습니다. 금리를 높여라. 그래야 외국 돈이 다시 들어온다. 부실한 회사는 가차없이 정리해라. 은행도 부실한 곳은 합치거나 없애버려라. 정부 예산을 줄여라. 시장을 외국에 활짝 열어라. 외국 자본이 우리 회사를 살 수 있게 해줘라. 이런 식으로 매우 까다로운 조건들을 내걸었습니다. 이 조건들이 얼마나 가혹했는지 어떤 분들은 IMF 신탁통치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신탁통치라는 말은 우리나라가 우리 마음대로 경제를 운영할 수 없고 외국 단체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는 뜻이니까요. 일제강점기 이후 처음으로 우리 살림살이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못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특히 금리를 높이라는 요구는 우리 기업들에게는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빚을 내서 사업을 하던 회사들이 갑자기 이자가 2배, 3배로 뛰어버리니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그래서 그 시절 그렇게 많은 회사들이 줄줄이 무너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걸 IMF가 일부러 우리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든 것 아니냐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그렇게 절망 속에 빠진 우리나라에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우리 국민들의 자발적인 힘이었습니다. 1998년 1월 한 방송사에서 시작된 작은 캠페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금모으기 운동입니다. 나라가 달러가 없어서 어려우니 우리 집에 있는 금부치를 모아서 정부에 팔자. 그래서 그 금을 외국에 팔아 달러를 마련하자. 이런 운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처음에는 누가 이런 운동에 참여할까 했답니다. 평생 1푼, 2푼 아껴 모은 금부치를 누가 선뜻 내놓겠습니까? 결혼할 때 받은 반지, 아이가 100일 때 받은 금반지, 어머님이 물려주신 금비녀. 이런 것들은 단순한 금이 아니죠. 우리 가족의 추억과 사랑이 담긴 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운동이 시작되자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첫날부터 사람들이 끝없이 줄을 섰습니다. 어떤 할머니께서는 평생 끼고 계시던 결혼 반지를 빼서 내놓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영감이랑 같이 끼고 살았던 반지인데 나라가 살아야 우리 자식들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내놓으셨다고 합니다. 어떤 부부는 아이의 돌반지를 가져와 눈물을 흘리며 내놓으셨습니다. 우리 아이 첫돌 때 받은 그 반지, 평생 간직하고 있다가 우리 아이가 결혼할 때 다시 주려고 했던 그 반지를 말입니다. 운동선수들은 자신이 평생 받은 금메달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금메달이 어떤 메달입니까? 피땀 흘려 얻은 명예의 상징 아닙니까? 그것을 녹여서라도 나라를 살리겠다고 가져온 것입니다. 어느 어르신께서는 이미 돌아가실 때가 다 됐는데 죽을 때 가지고 가야지 했던 그 금리를 그날 빼서 내놓으셨다는 일화도 있었습니다. 신혼부부들은 막 결혼하면서 받은 폐물을 들고 왔고 학생들은 자신의 첫돌 반지를, 군인들은 어머니에게 선물 받은 십자가 목걸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방송 화면을 통해 그 모습을 본 외국 사람들은 정말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어떻게 한 나라의 국민들이 자기 재산을 자발적으로 나라에 내놓을 수가 있는가? 도대체 이런 나라가 어디 있는가? 외국의 어느 신문은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나라는 부모와도 같은 존재인 모양이다. 자기 가족이 어려우면 자기 결혼 반지라도 빼서 도와주는 그런 나라가 한국이다.
1998년 1월부터 4월까지 단 넉 달 동안 무려 350일만 명의 국민이 이 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4명 중에 1명이 참여한 셈입니다. 모인 금이 무려 227톤이었습니다. 트럭 수십 대 분량입니다. 그 금을 외국에 팔아서 마련한 달러가 약 21억 달러였습니다. 21억 달러? 큰 돈이지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빌린 돈 584억 달러에 비하면 그렇게 큰 비중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금 모으기 운동의 진짜 가치는 그 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금 모으기 운동은 무너져 가던 우리 국민의 마음에 다시 한번 단단한 끈을 묶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함께 이겨낼 수 있다. 이런 마음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외국에 알려지면서 외국 투자자들이 다시 우리나라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국민이 있는 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다시 한번 한국에 투자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진짜 저력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똘똘 뭉치는 그 단합심. 그것이 바로 1000년이 넘는 우리 역사를 지켜온 힘이고 임진왜란과 일제강점기를 견뎌낸 힘이고 한국전쟁의 폐허를 일으켜 세운 힘이고 IMF라는 거대한 위기 앞에서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운 그 위대한 힘이었습니다.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 노동자분들도 정말 큰 양보를 했습니다. 회사가 어려우니 월급을 깎겠다, 일자리를 줄이겠다고 했을 때 많은 노동자분들이 눈물을 머금고 그것을 받아들이셨습니다. 평생을 바친 직장을 떠나야 했던 그 마음이 어떠셨겠습니까? 그러나 회사가 살아야 다른 동료라도 살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그리고 우리 가족이 아닌 다른 누군가의 가족을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셨습니다. 명예퇴직, 정리해고. 그 시절 우리 가장들이 가장 무서워하던 단어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책상이 사라져 있는 그 무서움. 어느 날 갑자기 봉투 하나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가야 했던 그 막막함. 그것을 묵묵히 받아들인 우리 어르신들이 계셨기에 살아남은 회사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도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부실한 은행 5개를 한꺼번에 정리했고 살아남은 은행들은 서로 합쳐서 더 튼튼하게 만들었습니다. 큰 회사들끼리도 사업을 서로 주고받는 빅딜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는 어느 회사가 맡고 반도체는 다른 회사가 맡고 이런 식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 경제의 군살이 빠지고 단단한 근육이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그 어려운 시기에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하셨습니다. 정보통신 산업, 즉 IT 산업을 적극적으로 키우자고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 시절은 마침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세상이 막 열리고 있던 때였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이 새로운 흐름을 놓치면 안 된다고 보시고 우리나라 전체에 초고속 인터넷을 깔기 시작하셨습니다. 집집마다 빠른 인터넷이 들어오고 학교마다 컴퓨터실이 만들어지고 컴퓨터를 잘 다루는 청년들이 회사를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위기가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 시절에 만들어진 회사들이 지금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네이버, 다음, 카카오, NC소프트. 이런 회사들이 모두 그 시절에 시작되거나 크게 성장한 회사들이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말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이전과 달리 더 이상 빚에만 의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기 돈을 더 많이 모으고 사업을 더 신중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더 어른스러워졌다고 할까요? 그렇게 체질이 근본적으로 바뀌면서 우리 경제는 점점 더 튼튼해졌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아십니까? 1998 년 한 해 동안 우리 경제는 마이너스 5.1%가 떨어졌습니다. 한 해에 경제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은 정말 끔찍한 일이지요. 그런데 다음 해 1999년에 우리는 무려 11.3%의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한 해 사이에 거의 16%가 넘는 차이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반등이었습니다. 수출도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환율이 높아지니까 우리 물건이 외국에서 더 싸게 보였고, 그래서 우리 물건이 잘 팔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동차, 반도체, 휴대전화, 가전제품, 이런 것들이 세계 시장에서 점점 더 많이 팔려나갔습니다. 외국 가게에서 한국 물건을 보는 일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외국에서 들어오는 달러도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외환 보유고가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1997년 말에 거의 바닥이었던 외환 보유고가 1999년에는 700억 달러를 넘었고 2000년에는 거의 1000억 달러에 가까워졌습니다. 자, 그리고 마침내 그 날이 왔습니다. 2001년 8월 23일, 우리 정부가 IMF에 빌렸던 돈을 모두 다 갚았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날입니다. 원래 약속대로라면 2004년에 갚도록 되어 있었는데 무려 3년 8개월이나 앞당겨서 갚아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 김대중 대통령께서 발표하시던 그 모습을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대통령께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국민의 단결된 힘으로 우리는 마침내 IMF에서 완전히 졸업했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가 우리 국민의 가슴에 얼마나 큰 울림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그날 텔레비전 앞에 앉아 계시던 어르신들 가운데는 눈물을 흘리신 분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 가혹했던 3년 8개월, 가족이 헤어지고 회사가 무너지고 친구가 세상을 떠나는 그 가혹한 시간을 견뎌낸 우리 모두가 함께 받아든 그 졸업장 같은 발표였던 것입니다. 세계가 또 한 번 깜짝 놀랐습니다. 외국 신문들은 한결같이 한국의 기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그 거대한 빚을 갚을 수 있었는가? 어떻게 그렇게 빨리 다시 일어설 수 있었는가? 외국의 경제학자들은 한국의 사례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린 결론은 한결같았습니다. 한국 국민은 정말 위대하다. 한국에는 무언가 특별한 정신이 있다. 그 후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우리 어르신들께서 더 잘 아시지요. 우리는 단순히 회복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더 높이, 더 멀리 날아올랐습니다. 2005년 무렵부터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경제 강국 자리를 굳히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에는 우리나라가 OECD 개발원조위원회, 즉 DAC라는 곳에 가입했습니다. DAC가 무엇이냐 하면 다른 가난한 나라를 도와주는 선진국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십니까? 1950년 한국전쟁 직후에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만 겨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보내준 분유를 먹고 자란 세대가 바로 우리 어르신들이시죠. 외국에서 보내준 헌 옷을 입고 학교에 다니던 세대가 우리 어르신들이십니다. 그런데 그 도움을 받던 나라가
이제는 다른 나라를 도와주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이런 사례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도움을 받던 나라가 도움을 주는 나라로 변신한 유일한 사례. 그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세계 역사책에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로 기록될지 아십니까? 가난한 나라에서 부자 나라가 된,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가 된, 그 위대한 변신을 이뤄낸 단 하나의 나라. 그게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기록될 것입니다. 그뿐인가요? 1996년에 가입했던 OECD에 이어서 2021년에는 UN 무역개발회의, 즉 운크타드라는 곳에서 우리나라를 공식적으로 선진국으로 분류했습니다. 1964년에 운크타드가 만들어진 이래 처음으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그룹이 바뀐 첫 번째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또 다시 첫 번째입니다. 또 다시 유일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끊임없이 세계 역사에 새로운 첫 번째를 써내려가는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1997년 1만 2천 달러 정도였는데 지금은 3만 5천 달러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2배가 훨씬 넘게 늘어난 것입니다. 1950년대 한국전쟁 직후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100달러도 안 됐던 것을 생각하면 70여 년 만에 무려 350배가 넘게 늘어난 셈입니다. 문화의 힘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 노래, 우리 드라마, 우리 영화가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K-팝, K-드라마, K-푸드. 이제 한국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면 세계 어디서나 멋지다는 뜻이 돼버렸습니다. 2020년에는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을 받았습니다. 비영어권 영화로는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또 우리 가수 방탄소년단은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가수가 되었습니다. 우리 드라마 오징어 게임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본 드라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국말이 외국 사람들 사이에서 멋진 외국어로 통한다는 것이 정말 신기하지 않으십니까? 사랑해,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런 말들을 외국 젊은이들이 따라하고 있습니다. 한국말을 배우러 한국에 오는 외국인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그 어두웠던 IMF 위기를 우리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극복해낸 그 자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꾼 그 정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꾼 그 의지, 그것이 바로 오늘날 세계를 놀라게 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든 진짜 힘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바로 우리 손으로 그 거대한 위기를 이겨냈다는 사실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이런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이야기, 더 많은 분들이 들으실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한 번, 그리고 구독 버튼 한 번 꼭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손길이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성껏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1997년 우리나라를 강타했던 IMF 위기와 그것을 극복해낸 우리 국민의 위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1996년 우리는 선진국 클럽인 OECD에 가입하며 한껏 들떠 있었습니다. 보릿고개를 넘기던 가난한 나라가 마침내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고 온 국민이 어깨를 펴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단 1년 만에 1997년 11월 외환이 바닥나면서 우리는 IMF에 손을 내미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환율은 1,000원 가까이 폭등했고 큰 회사들이 줄줄이 무너졌으며 150만 명이 넘는 분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자살이 42%나 늘어나고 가족이 헤어지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도시락을 못 사오는 아이들, 양복을 입고 도서관을 떠도는 가장들, 한강 다리 위를 서성이던 사람들. 그것이 바로 그 시절 우리가 겪었던 아픔이었습니다. 위기의 원인은 외화 부족이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외국에서 너무 많은 빚을 졌고 동남아시아에서 시작된 외환 위기의 충격이 우리에게까지 번지면서 외국 자본이 한꺼번에 빠져나가 결국 외환 보유고가 바닥난 것입니다. 정부 곳간에 사실상 40억 달러도 채 남지 않은 거의 빈털터리 상태가 된 것이죠. 우리가 빌린 돈은 584억 달러,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액수였습니다. 그러나 그 돈을 빌리면서 받아들여야 했던 조건들은 매우 가혹했습니다. 마치 외국이 우리 경제를 좌우하는 것 같은 그런 굴욕적인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1998년에 시작된 금모으기 운동에는 350만 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227톤의 금을 모았고 21억 달러어치의 외화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이 운동의 진짜 가치는 돈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단결된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보고 외국 투자자들이 다시 우리나라를 신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노동자들은 임금 삭감과 구조조정을 묵묵히 받아들였고 정부는 부실한 은행과 회사를 과감하게 정리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정보통신 산업을 적극적으로 키워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드셨습니다. 그 결과 1998년에 마이너스 5.1%였던 경제가 1999년에 11.3% 성장으로 화려하게 반등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01년 8월 23일, 우리는 원래 약속한 기한보다 3년 8개월이나 앞당겨서 IMF에 빌린 모든 돈을 갚아버렸습니다. 세계가 깜짝 놀란 한국의 기적이었습니다. 그 후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자리 잡았고 2010년에는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인류 역사상 유일한 변신을 이뤄냈습니다. 2021년에는 운크타드가 우리나라를 공식적으로 선진국으로 분류했습니다. K-팝, K-드라마, K-푸드가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았고 방탄소년단은 세계 최고의 가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IMF 극복이 우리에게 남긴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경제가 살아났다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위기 앞에서 도망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 싸우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는 그 확고한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이 똘똘 뭉치면 세계 그 어떤 나라도, 그 어떤 위기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그 단단한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그토록 우뚝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시절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형제 자매들이 흘린 땀과 눈물과 희생 덕분입니다. 결혼 반지를 내놓으신 그 떨리던 손길, 평생 직장을 떠나야 했던 그 무거운 가슴, 가족을 위해 묵묵히 버텨낸 그 단단한 어깨, 그 모든 것들이 모이고 모여서 오늘날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정말 가슴 펴고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우리는 정말 위대한 국민입니다. 우리는 정말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자랑스러움의 뿌리에는 바로 여러분이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 바로 그 위대한 역사를 만든 주역이십니다. 만일 그 시절 여러분께서 결혼 반지를 빼지 않으셨다면, 만일 그 시절 여러분께서 묵묵히 야근하지 않으셨다면, 만일 그 시절 여러분께서 줄어든 월급을 받아들이지 않으셨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없었을 것입니다. 머리 숙여 감사드리고 또 깊이 존경합니다. 세계를 놀라게 하는 정말 놀라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이야기는 오늘도 계속됩니다. 청취자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